살다 보면 불의의 사고나 뜻밖의 사건에 휩싸일 때가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병에 걸린다든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다단계에 끌려 들어간다든가 혹은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새치기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아 지목의 대상이 되거나 약속을 못 지키거나 하는 무수한 일들. 둘째 어린이집도 동생의 폭력 남편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충격은 예상하지 못한 이별 일터였다. 전화가 걸려온 건 새벽녘이었다. 비가 잠시 부슬거리다가 그친 직후였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높아 온몸이 끈적거렸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했다. 잠에서 깬 엄마가 부스스한 머리를 매만지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마침 동생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아버지를 발견한 사람은 막 출근한 현장 인부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아버진 그때 이미 숨이 없었다 했다. 지난 저녁에 아버지가 먹은 건 모처럼 끓인 백숙이었다. 뽀얀 국물에 밥 한 사발 말아먹고 나간 사람이었는데 삐쩍 마르고 입이 짧고 목소리도 발소리도 작은 사람이었는데 최근 들어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식욕이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징후도 없었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 좁은 경비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채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아무도 부르지 못한 채 한밤중에 홀로 이 생을 등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를 영안실에 안치하고 빈소를 꾸리고 영정사진을 만들고 부고를 내고 문상을 받으면서도 대체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동생은 서류 작업과 계속 이어지는 선택지 앞에서 결정하는 역할을, 나는 주로 엄마와 조문객을 상대하는 일을 맡았다. 슬픔과 애도는 해야만 하는 일 앞에서 무기력하게 뒤로 밀려나 버리곤 했다. 나와 동생은 장례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의무감에 최대한 눈물을 감춘 채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자정 무렵이 되니 조문객들도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새벽 3시쯤이 되니 다른 장례식장들까지 모두 조용해지고 하나둘씩 조명이 어두워졌다. 진작부터 엄마는 유족실에서 아이들과 나오질 않았고 좀 전까지만 해도 한쪽 구석에서 통화 중이던 동생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간신히 주저앉아 다리를 뻗었다. 무릎과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다.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너무 많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했고, 너무 많은 말을 해야 했고, 너무 많은 결정을 도와야 했다. 여전히 나에게, 아니 식구들에게 벌어진 일이 현실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봤다. 염을 한다고 했고, 제를 지내고, 장지를 결정하고, 머릿속으로 아무리 그림을 그려봐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뿐이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자야 다음날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몸은 무거웠고 두통이 심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차라리 찬바람이라도 쐬면 나아질까 싶어 장례식장을 나섰다. 장례식장의 지상 주차장이 어둠 속에 쾌하게 드러났다. 나는 검은색 상복 치마를 움켜쥐고 천천히 걸었다. 텁텁하고 눅직한 열대야의 공기가 목덜미에 들러붙었다. 장례식 건물 옆동의 응급실 입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위급한 환자가 없는 모양인지 가운을 입은 사람 서너 명이 입구에 모여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공기 중에 담배 냄새가 맡아졌다. 발소리를 조심하며 그들 앞을 지나치려는데 이번 병동 화단의 나무 그늘 아래 쪼그려 앉아있는 상복 입은 여자가 보였다. 통화를 하는 동생이었다. 들으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된다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상대를 완곡하게 말리는 중이었다. 동생이 사귀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위로를 받아도 될 상대에게 마음대로 어깨조차 기대지 못하는 동생의 입장이, 동생의 마음이 짐작이 되고도 남았다. 저 속은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 동생이 울음을 삼키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뒤돌았다.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었다.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는 두 아이를 양쪽으로 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엄마 자매들 몇몇이 엄마 곁에 오종종하게 붙어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유족실 문을 닫았다. 재단에 세워진 아버지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몇 년 전이던가 새로 등록하는 인력업체에 내야 한다며 모처럼 양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이었다. 웃음기가 없는 다소 경직되고 어색한 아버지 얼굴이 정면으로 나를 향했다. 얼굴살이 없어 골격과 광대가 툭 튀어나와 무서워 보였다. 실제 아버지는 살갑지는 않아도 무서운 사람은 아니었는데 향을 하나 피워 올리고서 구석에 모로 누웠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저 막막했다. 차가운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고 또렷해진 정신에 잠은 더 달아났다. 그 사람 생각이 났다. 동시에 울음을 삼키던 동생의 검은 실루엣이 떠올랐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가슴이 구리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다. 내게 와달라고 했다. 내가 기댈 수 있게 빨리 오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 사람은 나를 보자마자 꽉 껴안았다. 나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기대며 쓰러졌다. 아무 말 없이 두 팔로 나를 안아든 그 사람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제야 그 사람을 몹시 그리워했다는 걸 깨달았다.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유족실로 들어가는 동생이 보였다. 갑작스러운 장례여서 나는 물론이고 엄마와 동생 모두 마음껏 슬퍼하지 못했다.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는데 그것이 슬픔인지 아닌지조차 가늠할 여력이 없었다. 울어야 할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아 처음 본 집안 어른이라는 사람들한테 한 소리씩 들어야 했고, 조문객 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음식이 모자라 동생과 번갈아가며 주방을 들락거렸다. 장지를 결정하지 못해 발인 전날 해가 다 저물 때까지도 일가 친척들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아이들은 사흘 동안 유가족실에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어야 했다. 아버지의 사인을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수십 번이 넘도록 반복해야 했고, 아무 때나 터지는 엄마의 울음과 동생의 한숨소리를 듣고도 동요되지 않도록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어댔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가 쌓였고 끼니 대신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마셔가며 절을 하고 곡을 울렸다.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식구들은 순서를 정해 욕실을 사용했다. 엄마부터 씻고 차례대로 동생, 두 아이들, 마지막으로 내가 씻었다. 씻고 나오니 엄마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어른들은 매운 라면, 어린 것들은 짜장라면을 한 그릇씩 뚝딱 해치웠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불을 깔았다. 어쩐 일인지 아이들도 보채거나 잠투정 없이 곱게 누웠고, 나도 식탁에 다시 앉을 생각 없이 마음 편히 누웠다. 처음으로 집안의 불이 동시에 다 꺼진 날이었다. 배가 불러서인지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식구들 모두 고나게 잠이 들었다. 엄마는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다. 동생과 나는 이참에 그만두라는 말을 선뜻 건네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말끝마다 당분간만 쉬는 거다, 찬바람이 불면 다시 시작할 거라고 다짐하듯 말하곤 했다. 그 말이 마치 나와 동생에게 안심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고, 다시 일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가야 한다는 자기 다짐처럼 들리기도 했다. 엄마는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았다. 어떤 날은 아버지 물건을 꺼내 방에 늘어놓았다가 도로 제자리에 넣기도 했고, 어느 날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지난 드라마만 하루 종일 멍하게 보기만 했다. 사진첩을 꺼내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대청소를 하겠다며 온 집안을 들쑤셔 놓기도 했으나 종국에는 이부자리를 펴고 모로눕기를 반복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잠을 잡고 씻는 것을 꺼려 했으며 식사량이 자꾸 줄어들었다.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걱정은 되었으나 갑자기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변화라고 여겼다. 아이들은 매일 할아버지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멀리 일하러 가셨다고 했다. 언제 오냐는 물음엔 한참 뒤에 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한 사람이 사라진 것뿐인데 집이 썰렁했다. 동생은 당분간 학원 수업을 줄이기로 했다.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여하튼 모두에게 닥친 난데없는 불상사였다.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했다. 동생은 퇴근 후에 곧바로 귀가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것 같진 않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동생은 가끔이기는 해도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기도 했다. 때때로 제 아이들을 직접 재우기도 하고 셋이서 동네 한 바퀴 걷다 들어오기도 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었다. 엄마보다 이모인 내 말을 더 잘 듣던 아이들은 서운할 정도로 이제 제 엄마 곁에만 맴돌았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는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는 것으로 그 값을 한다고 믿었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가르치는 것이 내 몫이어야 했다. 나의 일이 줄어들수록 내 자리는 사라지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제 엄마를 따를 때에 묘한 열패감이 당혹스러웠다. 마치 내 자리를 침범당한 기분, 내 것을 뺏긴 기분이 들었다. 나의 필요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그럴 리가 없는데도 내쳐진 기분이 들었다. 다시 나를 지그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인생은 길고 넌 아직 피지 못한 꽃이다. 아버지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피지 못한 꽃, 아직 발화하지 못한 꽃, 아직 제대로 맺히지 못한 꽃. 내가 꽃이라면 한 번은 피워내고 싶었다. 더 늦기 전에. 정말 식구들에게 발목이 잡혀 땅에 묻히기 전에 나는 쉴 곳이 필요했다. 나는 도망칠 곳이, 숨어있을 곳이 필요했다. 적어도 식구들과 거리감을 둘 공간이 필요했다.